제주 작은 항구 76 해녀가 낡은 카세트 라디오로 들은 충격적인 무전 내용. 빗조름치로 실종 당일 밤 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흘러나온 수상한 외국어들과 은밀한 거래 지시들. 회사는 단순한 기상 악화 사고라고 발표했지만 사개국어에 능통한 할머니가 들은 무전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과연 이날 밤 바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실버벨 극장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항상 행복과 행운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새벽 5시 제주 작은 항구에 동백꽃 향기가 스며듭니다. 고춘자는 76의 나이에도 여전히 바다와 함께 숨을 쉽니다. 물질용 고무복을 입으며 그는 오늘도 바다로 향할 준비를 합니다. 해녀복 주머니에는 작은 라디오가 들어 있습니다. 바닷속에서는 들을 수 없지만 물질을 마치고 나면 항상 켜두는 습관이 있습니다. 춘자의 집은 항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중턱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돌담과 기와 지붕을 한 전통 가옥이지만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대문 앞에는 해녀들이 사용하는 물질 도구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태왁, 비창, 망사리까지 모두 춘자가 직접 손질한 것들입니다. 부엌 찬장 위에는 낡은 카세트 라디오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검은 플라스틱 표면에는 오래전 손글씨로 쓴 채널 16 쪽지가 누렇게 발해 있습니다. 남편이 신호병으로 일하던 시절부터 함께한 물건입니다. 라디오 옆에는 작은 공책이 놓여 있는데 춘자가 직접 쓴 무전 해독 노트입니다. 한글과 한자 그리고 간단한 영어 단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춘자는 라디오 앞에 앉아 주파수를 맞추며 혼잣말을 합니다. 바닥은 늘 말어오다. 잘 들을 수 있느냐, 그게 문제지. 라디오에서는 지직거리는 소음 사이로 희미한 음성들이 들려옵니다. 어선들의 교신, 해경의 안전방송, 때로는 멀리서 들려오는 외국어 음성까지. 항구로 내려가는 길에는 포장마차 몇 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영업을 시작하는 이곳에서는 오뎅 국물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아침 일찍부터 어부들과 해녀들이 모여 따뜻한 국물로 몸을 덮입니다. 춘자도 가끔 이곳에서 국물 한 그릇으로 아침을 때웁니다. 춘자 할맛이 오늘도 물질 나가시올까? 포장마차 사장 영순이가 반갑게 인사합니다. 춘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합니다. 날씨가 좋으니까 나가봐야지. 바닥이 조용하면 좋은 것도 많이 잡힐 거야. 방앗간 벽에 붙은 달력에는 어선 안전 점검의 날이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처럼 보이지만 바다를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일이 긴장의 연속입니다. 날씨 하나, 바람의 방향 하나도 그들의 생계와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춘자는 물질을 마치고 해변가에서 소라를 고릅니다. 크고 작은 소라들을 바구니에 담으며 바다를 바라봅니다. 파도가 규칙적으로 밀려왔다가 빠져나갑니다. 오늘은 특히 바다가 맑고 잔잔합니다. 춘자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다시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이 바람이면 먼 데서 오는 무전도 들릴 판이네. 집으로 돌아온 춘자는 잡은 소라와 전복을 정리합니다. 일부는 시장에 내다 팔 것이고 일부는 집에서 먹을 것들입니다. 손질하면서도 춘자의 귀는 항상 라디오 소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의 방 한쪽 구석에는 카세트 테이프들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플라스틱 케이스마다 날짜와 간단한 메모가 적혀 있습니다. 남편이 신우병이던 시절부터 바닷말, 즉
무전을 녹음해온 기록들입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취미였지만 남편을 바다에서 잃은 후로는 춘자 혼자서도 그 습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테이프마다 다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것은 태풍 경보 방송, 어떤 것은 조난 신호, 또 어떤 것은 평범한 어선들의 일상 대화입니다. 춘자에게 이 테이프들은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기록이자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유산입니다. 여보, 오늘도 바당 소리 들어주고 있소. 춘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사진 속 남편은 젊은 시절 해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신호병으로 복무하며 무전 해독에 능했던 남편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밤이 되면 춘자는 라디오 앞에 앉아 차를 마시며 무전을 듣습니다. 어선들의 귀향 소식, 날씨 정보, 때로는 응급 상황 신고까지. 바다 위의 모든 소리가 이 작은 라디오를 통해 춘자의 방으로 전해집니다. 그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테이프에 녹음합니다. 오늘 밤도 춘자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바다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의 직감으로 모든 소리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당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들을 수는 없어도 그 소리들을 모아두면 언젠가는 쓸 일이 있을 거야.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지직거리는 소음 사이로 희미하게 들리는 목소리들을 들으며 춘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항구의 밤은 조용했지만 춘자의 라디오는 여전히 바다의 소리를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바다는 무언가를 말할 것이고 춘자는 그 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춘자가 라디오를 끄고 잠자리에 든 지 얼마 되지 않아 항구의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새벽 3시경 해경 초소에서 출동하는 배들의 엔진 소리가 잠든 마을을 깨웠습니다. 춘자는 눈을 번쩍 뜨고 일어나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항구 앞바다의 서치라이트 불빛들이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춘자는 재빨리 옷을 입고 항구로 향했습니다. 이미 몇몇 주민들이 모여 있었고 해경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항구 사무소 앞에는 빗조름치로 실종이라는 글씨가 적힌 화이트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빗조름치로는 이 지역에서 꽤 유명한 어선이었습니다. 선장 김대수를 비롯해 5명의 선원이 타고 있는 중형 어선으로 주로 원양어업에 종사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에 출항한 후 오늘 새벽 1시경 마지막 무전을 남기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해경 관계자가 확성기를 들고 말했습니다. 빗조름치로와 연락이 되신 분은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주민들 사이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어제 날씨가 그리 나쁘지 않았는데라고 중얼거렸고 또 다른 사람은 요새 바다가 이상해라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항구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해운회사 관계자들이 도착했고 기자들도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빗조름해운 이사 이도연이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이도연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오후 출항한 빗조름치로가 새벽 1시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마지막 교신에서는 특별한 이상 징후가 없었습니다. 기상 악화에 따른 사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해경과 협력하여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확한 원인은 확인 중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무엇입니까? 선원들의 안전은 어떻게 됩니까? 이도연은 준비된 답변처럼 대답했습니다. 아직 사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상 조건상 일시적으로 통신이 두절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항구 근처 장터에서는 한 여성이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쥐고 있었습니다. 박미연, 53살의 그는 빗조름치로에 탄 막내 선원의 어머니였습니다. 26살 아들 박진우가 이번에 처음으로 원양 어업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미연은 신문 기사를 읽으며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아직 실종이라는 말도 없는데 괜찮을 거야. 미연은 스스로를 달래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아들이 어선에 타기 전까지는 육지에서 일했는데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어쩔 수 없이 바다로 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춘자는 평소보다 일찍 라디오를 켰습니다. 빗조름치로 실종 소식이 계속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채널 16을 맞추고 볼륨을 높였습니다. 해경의 수색 작업 관련 교신들이 들려왔습니다. 수색 구역 확대합니다. 가시거리 2L이 파고 1m. 아직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춘자는 테이프를 새 것으로 갈아 끼우고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소리가 중요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질수록 교신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밤 11시쯤 라디오에서 평소와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낯선 언어가 섞여 나왔습니다. 춘자는 볼륨을 더 높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레보, 페레카치카, 러시아어 같은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이어서 요새로, 히키와타세, 일본어 같은 말도 섞여 나왔습니다. 춘자는 남편에게서 배운 간단한 외국어 지식을 떠올렸습니다. 레보는 왼쪽이라는 뜻이고 요새로는 붙어라, 히키와타세는 넘겨라는 의미였습니다. 춘자의 눈이 번쩍 떴습니다. 배가 파도 피한 게 아니구나. 붙였다, 건넸다. 뭘? 그는 라디오 볼륨을 최대로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소리는 잡음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춘자는 즉시 테이프에 날짜와 시간을 적었습니다. 빗조름치로 실종 당일 밤 2315경 수상한 교신 내용, 그리고 들은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두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바다에서는 우연이 없다. 모든 소리에는 이유가 있어. 다음 날 아침 춘자는 카세트를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 소리를 누군가에게 들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가야 할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해경에 가자니 믿어줄지 의문이었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이상한 소리였습니다. 항구는 여전히 수색 작업으로 분주했습니다. 해경 초소에서는 상황실이 운영되고 있었고 빗조름에 온 관계자들도 계속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춘자는 망설이다가 해운회사 사무실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혹시 이 소리가 빗조름치로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어. 춘자는 카세트를 꼭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다가 하는 말을 들어온 춘자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단순한 기상 악화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해운회사 건물 앞에 도착한 춘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박미연의 눈물 어린 얼굴이 떠오르며 용기를 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빗조름에 온 사무실은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3층 건물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춘자가 1층 로비에 들어서자 깔끔한 대리석 바닥과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현대적인 사무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형형색색의 열대어들이 헤엄치는 대형 어항이 있었고 리셉션 데스크에서는 믹스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져나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춘자는 가방에서 카세트 테이프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빗조름치로 관련해서 중요한 걸 들었는데 좀 들어보주게요.
여직원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관련 문의는 해경에서. 그때 안쪽 사무실에서 이도연이 나왔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봤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도연은 춘자를 보더니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춘자는 카세트를 내밀며 설명했습니다. 이 밤 무전 좀 들어보주게. 빗조름치로 실종된 그날 밤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젊은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요즘에 누가 테이프를? 하지만 이도연이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잠깐 틀어보죠. 사무실로 올라오시겠습니까? 3층 사무실은 넓고 깔끔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각종 해운 관련 자격증과 표창장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최신형 컴퓨터와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도연은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찾아와 춘자의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혹시 몇 시경에 녹음하신 건가요? 밤 11시 15분쯤이었어요. 춘자는 정확하게 답했습니다. 이도연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지직거리는 잡음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희미한 음성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스피커에서 잡음과 함께 단어들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트랜스퍼, 90 데이즈. 영어 단어들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어서 경영진 교체 권한. 한국어도 섞여 나왔습니다. 뒤이어 일본어와 러시아어로 추정되는 말들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이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도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테이프를 멈추고 춘자를 바라봤습니다. 이 내용이 정확한 건가요? 이도연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분명히 들었어요. 그리고 붙어라, 넘겨라 이런 말도 있었고요. 이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리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아마 대기권 노이즈일 겁니다. 밤에는 전파가 멀리서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공식 보고와는 다릅니다. 하지만 춘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보고는 거짓이었으다. 바당은 들었지라. 춘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남편이 신호병이었어요. 이런 소리 구별하는 법 배웠습니다. 이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해는 하지만 근거 없는 추측으로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박미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발, 제 아들 소식만이라도 알려주세요. 진우가 어떻게 됐는지. 미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많이 야윈 얼굴이었습니다. 이도연은 공식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현재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소식은. 하지만 미연은 춘자 쪽으로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뭔가 들으셨다는 거예요? 춘자는 미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요. 분명히 이상한 소리였어요.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도연이 태어난 척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거 없는 추측은 유가족께 상처가 됩니다. 공식 조사 결과를 기다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스며 있었습니다. 춘자는 테이프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 소리가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증명할 거예요. 바다는 거짓말을 안 해요. 사무실을 나서며 춘자는 미연에게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바다에서 일어난 일은 바다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미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춘자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도연의 반응이 너무 신속했고 무엇보다
그 표정에서 뭔가 숨기는 듯한 기색을 느꼈습니다. 카세트 내용을 들을 때 직원들이 주고받은 눈빛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로비에 내려와 밖으로 나서면서 춘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어. 분명히. 그는 항구 쪽으로 걸어가며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해경에 가야 하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그날 오후 빗조름해운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도현과 몇몇 간부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그 할머니가 들은 게 정말입니까? 한 간부가 물었습니다. 이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부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모르니까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또 다른 간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도현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일단 공식 입장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 동향을 지켜봐야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혼자 남은 이도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항구에서는 여전히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몇 년 전 신문 기사 스크랩이 들어 있었습니다. 해운업계 대형 사고. 제목이 보였습니다. 춘자는 해운회사에서 나온 후 바로 항구 뒤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선창전자라는 낡은 간판이 걸린 작은 가게가 있었습니다. 이곳의 주인 조만수는 78살의 노장 수리공으로 젊은 시절 해군에서 통신병으로 근무했던 경력이 있었습니다. 춘자에게는 남편의 전우이자 오랜 신뢰할 수 있는 친구였습니다. 가게 안은 온갖 전자부품들과 오래된 라디오, 텔레비전들로 가득했습니다. 만수는 돋보기를 쓰고 작은 회로기판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춘자가 들어서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 춘자야. 무슨 일로 왔나? 춘자는 카세트 테이프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만수 오빠, 이 테이프 좀 들어봐 주세요. 빗조름치로 실종 그날 밤에 녹음한 건데 뭔가 이상해요. 만수는 춘자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래, 들어보자. 그는 오래된 고성능 카세트 덱을 꺼내와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수십 년간 각종 전자기기를 다룬 경험으로 음성 분석에는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이건 꽤 맑게 잡혔는데. 잡음 걷어내보지. 만수는 여러 개의 다이얼을 조작하며 음질을 개선했습니다. 고주파와 저주파를 조절하고 배경 노이즈를 줄여나가자 음성들이 더욱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며칠 동안 만수는 테이프를 분석했습니다. 오래된 진공관 앰프와 각종 필터를 동원해 최대한 깨끗한 음성을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춘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춘자야, 와봐. 제대로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아. 춘자는 서둘러 선창전자로 달려갔습니다. 만수는 자신 있는 표정으로 개선된 음성을 재생했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항구회관에서 공개 청취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빗조름치로 실종 사건에 관심이 높았던 주민들과 일부 기자들까지 참석했습니다. 회관 안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만수가 가져온 스피커에서 개선된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조용한 회관에 또렷한 음성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레프트 사이드, 타이어, 영어로 왼쪽으로, 밧줄을 묶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어가 들렸습니다. 인도 서류, 서명해, 그리고 러시아어로 빨리 옮겨 싣고 이탈하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럼 빗조름치로가 충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춘자가 마이크를 잡고 설명했습니다. 붙어 씻다 떼다.
그 뒤에 쾅 하는 공명 소리가 들렸어요. 바다에서 뱃길이 부딪혔을 때 나는 소리입니다. 춘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관 뒤편에서 이도연이 참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청취회가 끝나자마자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저녁 빗조르메온에서는 긴급 보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무전 내용은 12라디오를 이용한 장난에 불과합니다. 공식 조사 결과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근거 없는 추측으로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자료가 나간 후 마을의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포장마차에서 어부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망이 요즘 유행하는 가짜뉴스에 휘말린 거 아니울까? 한 어부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귀도 잘 안 들린다는데 착각한 거 아닐까? 또 다른 사람이 맞장구 쳤습니다.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부인했잖아. 괜히 소란만 피우는 것 같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춘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게 변했습니다. 며칠 후 춘자의 집 담벼락에 낙서가 나타났습니다. 가만히 살아라는 글씨가 빨간 스프레이로 크게 쓰여 있었습니다. 박미연이 이를 발견하고 눈물을 흘리며 지웠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이런 일 때문에. 미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춘자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예요. 하지만 마을의 분위기는 점점 더 춘자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장터에서 물건을 살 때도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해녀들 사이에서도 춘자를 피하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할망이 너무 나갔어. 회사까지 건드리면서. 요즘 할망들이 인터넷도 하고 하니까 이상한 소리에 현혹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춘자의 귀에도 들려왔습니다. 한편 이도연은 회사에서 대책회의를 계속했습니다. 할머니 주변 사람들에게 압력을 넣어야 하나요? 한 간부가 제안했습니다. 이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너무 노골적으로 하면 오히려 의욕만 커집니다. 자연스럽게 마을 여론이 돌아서게 놔두세요. 실제로 이도연의 계산대로 마을 공동체는 둘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춘자를 지지하는 소수의 사람들과 회사의 공식 발표를 믿는 다수의 사람들로 나뉘었습니다. 조만수는 춘자를 끝까지 지지했습니다. 춘자야, 포기하면 안 돼. 우리가 들은 건 분명히 진짜야. 박미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 제발 계속해 주세요. 제 아들을 위해서라도. 하지만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춘자를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심지어 같은 해녀들조차 할망이 나이 들어서 헛것 보는 거 아니야?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춘자는 집에 혼자 앉아 라디오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자신이 틀렸을까? 하지만 그날 밤 들은 소리는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남편이 가르쳐준 바다의 언어들, 그 의미들을 잘못 이해했을 리 없었습니다. 여보,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겠지? 춘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춘자는 다시 라디오를 켰습니다. 채널 16에서는 평범한 어선들의 교신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춘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반드시 진실을 말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마을의 냉대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춘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물질을 나갔습니다. 바다만큼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바다의 상태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겉보기에는 잔잔해 보였지만 해류의 흐름이 이상했습니다. 춘자는 늘 하던 대로 물안경을 쓰고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숨비 소리를 길게 내쉬며 깊이 잠수했습니다.
전복과 소라들이 바위 틈에 붙어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물속에서 올라오는 순간 예상치 못한 큰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춘자는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파도에 휩쓸려 바위에 어깨를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아픈 신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다행히 태왕물질할 때 사용하는 부표 덕분에 완전히 가라앉지는 않았지만 어깨와 팔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가까스로 해변가로 나온 춘자는 축 늘어진 채 모래밭에 앉았습니다. 어깨 부분 해녀복이 찢어져 있었고 피가 스며나오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함께 가져갔던 가방이었습니다. 가방 안에 들어있던 소중한 카세트 테이프들이 모두 바닷물에 젖어버렸습니다. 안 돼. 춘자는 떨리는 손으로 젖은 테이프들을 꺼냈습니다. 특히 빗조름치로 실종 당일 밤에 녹음한 그 중요한 테이프도 물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케이스 안으로 바닷물이 스며들어 테이프 자체가 손상되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해녀들이 춘자를 발견했습니다. 어머, 춘자 할맛이 괜찮으세요? 하지만 평소와 달리 도움을 주려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최근 일들 때문에 춘자와 거리를 두려는 분위기였습니다. 결국 조만수가 전화를 받고 달려왔습니다. 춘자야, 어떻게 된 거야? 그는 춘자를 부축해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 어깨뼈에 금이 가고 근육이 손상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최소 몇 주는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이었습니다. 병실 천장만 바라보며 춘자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몸의 고통보다 더 큰 것은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괜한 소란을 냈나? 정말 나이 들어서 헛것을 본 건가? 천장의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바당아, 내가 틀렸으면 혼나도 좋다. 근데 정말 틀렸냐? 춘자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 회사의 공식 발표, 그리고 지금 이 사고까지 마치 진실을 추구하려는 자신을 막으려는 듯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 사이 빗조름해운에서는 상황을 매듭짓기 위한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이도연은 간부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끌면 안 됩니다. 실종 선원들에 대한 합동령 결식을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수색이 한 간부가 말했지만 이도연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생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자연재해로 결론 내리고 유가족들의 상처를 더 이상 키우지 맙시다. 며칠 후 항구회관에서 빗조름치로 선원들의 합동형 결식이 열렸습니다. 검은 리본과 국화꽃으로 장식된 회관에는 유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박미연은 검은 상복을 입고 아들 진우의 영정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이도연이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연은 영정을 가슴에 꼭 안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들아, 내 소식 한 번만 더 들을 수 있다면. 그의 눈물이 영정 유리를 적셨습니다. 한편 이도연은 영결식이 끝난 후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고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꺼내봤습니다. 몇 년 전 해상사고 기사였습니다. 해운업계 대형 사고로 선원 5명 실종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기사를 읽으며 이도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사고 선원 명단에는 이도수 당시 24세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도연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동생도. 그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늦으면 회사가 침몰한다. 하지만
이도연은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상황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을 잃었을 때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유가족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존속과 수백 명 직원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진실을 밝히면 회사는 물론 자신도 파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춘자는 젖은 테이프들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수가 문병을 와서 말했습니다. 춘자야, 테이프는 내가 최대한 복구해 볼게. 포기하지 마. 하지만 춘자의 마음은 이미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냉대, 몸의 고통, 그리고 젖어버린 증거들까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만수 오빠, 내가 정말 틀렸을까요? 춘자의 목소리는 약해져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데 만수가 춘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춘자야. 내가 들은 건 분명히 진짜였어. 테이프만 복구되면 다시 증명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춘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다가 보였지만 예전처럼 반갑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이 오히려 모든 것을 잃게 만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춘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모든 게 무너져가고 있어.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답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춘자가 병원에서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깨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집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병원비도 부담이었고 무엇보다 익숙한 공간에서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도 예전 같은 평온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조만수는 매일 춘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젖은 테이프들을 가져가서 복구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춘자야, 포기하면 안 돼. 며칠만 더 기다려봐. 만수의 격려에도 불구하고 춘자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만수가 평소보다 밝은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말린 테이프 한 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춘자야, 좋은 소식이 있어. 테이프를 살려냈어. 정말이요? 춘자의 눈에 희망의 빛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할망, 옛날 군 신호병들이 쓰던 요령이 이쪽에. 젖은 테이프도 천천히 말리고 저역대만 살리면 목소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야. 만수는 가져온 장비를 연결했습니다. 진공관 앰프와 특수 필터를 거쳐 복구된 음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지직거리는 소음이 많았지만 조금씩 음성이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들어봐, 춘자야. 만수가 볼륨을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에 젖어서 망가진 줄 알았던 테이프에서 이전보다도 더 선명한 음성이 들려나왔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가 갈라지더니 금빛 실처럼 한 문장이 또렷하게 살아났습니다. 일본어로 서명자는 넘김을 승인한다는 말이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이어서 러시아어로 충돌 신고는 금지라는 내용도 들렸습니다. 춘자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의심과 절망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이게 바당이 나한테 준 마지막 자리매김이요. 춘자의 목소리에는 다시 확신이 돌아왔습니다. 만수도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춘자야, 내가 옳았어. 이건 명백한 증거야.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뭔가 은밀한 거래가 있었던 거지. 그때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춘자가 문을 열자 젊은 해경 간부가 서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양경찰청 수사과 김소연 경위입니다.
소연은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제기하신 사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검토해 보고 싶습니다. 춘자는 반가우면서도 의외라는 표정이었습니다. 해경에서 나온 거예요?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최근 해상 사고들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할머니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증거 자료를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만수가 복구된 테이프를 재생했습니다. 소연은 헤드폰을 끼고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몇 번 되감아 들은 후 소연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정말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혹시 다른 객관적 증거도 함께 확인할 수 있을까요? 소연은 노트북을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등대 AIS 기록과 관제센터 백업 자료가 있습니다. 시간대를 맞춰서 확인해 보시죠. 컴퓨터 화면에 그날 밤의 선박 움직임이 표시되었습니다. 레이더 상에서 두 개의 점이 겹쳐졌다가 분리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간 표시를 확인해 보니 춘자의 테이프 타임 스탬프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건 소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명히 두 척의 선박이 접촉했다가 분리된 흔적입니다. 공식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는데요. 춘자는 감동으로 목이 메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외로운 싸움을 해왔는데 마침내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경희님, 정말 고마워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서. 소연이 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등대 AIS 기록과 관제센터 백업, 그리고 할머니의 무전 녹음, 이 세 가지를 함께 분석하면 정확한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이도연이 혼자서 항구에 나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사무실에 있을 텐데 최근 들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도연은 창백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왜 여기까지 온 거지? 그는 자신도 모르게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동생을 잃었을 때의 아픔, 그리고 지금 박미연의 고통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사님? 돌아보니 춘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깨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예전보다 의연한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이도연은 당황했습니다. 춘자가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이사님도 무언가 잃어보셨겠지요? 이도연이 놀란 표정으로 춘자를 바라봤습니다. 춘자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비슷한 아픔을 겪어요. 그 아픔을 아는 사람끼리는 서로 알아볼 수 있어요. 이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잃어봤습니다. 제 동생을 바다에서, 그래서 더 덮어버리려 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기가 두려워서. 춘자가 이도연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잃은 사람끼리 덮지 말고 밝힙시다. 그래야 진짜 편안해질 수 있어요. 이도연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침내 이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의 목소리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춘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만 밝혀주시면 돼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두 사람은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그들의 대화를 감싸 안았습니다. 춘자와의 대화 이후 이도연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회사 서랍에 보관해둔 동생의 신문 기사를 꺼내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때도 회사는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피한 사고라고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안전수칙을 무시한 무리한 조업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김소연 경위가 춘자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공개 청취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해경과 국립수산과학원, 그리고 빗조름에 온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입니다. 소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춘자는 여전히 걱정스러웠습니다. 지난번 마을 공개 청취 때의 차가운 반응이 기억났습니다. 소연이 춘자를 안심시켰습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객관적인 증거들과 함께 검증할 거예요. 항구회관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주민들뿐만 아니라 언론사 기자들, 해경 관계자들, 그리고 빗조름에 온 임직원들까지 참석했습니다. 회관 앞쪽에는 대형 스크린과 음향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박미연도 검은 옷을 입고 참석했습니다. 아들의 영정 사진을 가슴에 안고 있는 그의 모습이 애처로웠습니다. 춘자는 미연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오늘은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이도연은 회사 임직원들과 함께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임직원들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김소연이 마이크를 잡고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빗조름 7호 실종 사건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그날 밤의 관제 기록부터 보시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백업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레이더 상에서 두 개의 점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간 표시는 새벽 1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날 밤 관제센터에서 기록된 실제 데이터입니다. 소연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두 척의 선박이 같은 지점에서 겹쳐졌다가 분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관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은 명백히 두 배가 접촉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결정적인 증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같은 시간대에 고춘자 할머니께서 녹음하신 무전 내용입니다. 소연이 재생 버튼을 눌렸습니다. 회관에 고요함이 흘렀고 조만수가 복구한 선명한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레프트 사이드, 타이어. 남성의 목소리가 영어로 명령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일본어가 나왔습니다. 인도 서류, 서명해. 그리고 러시아어로 빨리 옮겨 싣고 이탈이라는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에는 쨍하는 금속성 충돌음과 함께 한국어로 어떻게 하지? 들키면 안 되라는 당황스러운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회관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이도연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자 중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이사님, 이 녹음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도연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른 임직원들이 그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마침내 이도연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문구들은. 그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 문구들은 저희 회사의 불법 저방과 배에서 배로 이양을 지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회관에 충격적인 정적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은폐하자는 지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처음 발표는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이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명의의 대리 서명으로 이루어진 불법 거래였습니다. 사실입니다. 그의 고백에 회관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어 올렸고 플래시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애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절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춘자가 일어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테이프 마지막 부분을 들어보시죠. 조만수가 테이프의 끝부분을 재생했습니다. 충돌 후 한 명 바다로. 춘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바로 그 시각 조류가 북쪽으로 빨랐소다. 김소연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다면 수색 구역을 수정해야 합니다. 기존 수색 지역에서 북쪽으로 15L이 더 확장해서 수색해야 합니다. 해경 관계자가 즉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수색본부 구역 수정 지시합니다. 북위 33도 25분, 동경 126도 40분 기준으로 반경 20회리 수색하시오. 화면에 파란 원이 새롭게 그려졌습니다. 기존 수색 구역보다 훨씬 넓어진 범위였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문 뒤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박미연이 무릎을 꿇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애를 찾아주세요. 그의 울음소리가 회관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도현이 천천히 미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찾겠습니다. 제가 직접 수색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도연의 고백과 다짐에 회관의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춘자는 미연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바다는 진실을 숨기지 않아요. 우리가 끝까지 찾을 거예요. 그날 밤 새로운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정확한 정보와 확장된 구역에서 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항구에는 다시 희망의 불빛들이 켜졌습니다. 새로운 수색 구역이 설정된 지 사흘째 되는 날, 북쪽 갯바위 근처에서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수색대원이 바위 틈에 끼어 있는 주황색 구명조끼를 발견한 것입니다. 조끼에는 선명한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박진우라는 글씨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소식을 들은 박미연이 해경 초소로 달려왔습니다. 구명조끼와 함께 발견된 작업용 장갑을 받아든 미연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출항 전날 새로 산 장갑이었습니다. 진우야. 미연은 구명조끼를 가슴에 꼭 안으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분노와 원망보다는 마침내 아들의 흔적을 찾았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이제야 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구나. 춘자가 미연 곁에 다가와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제 진우도 편안할 거예요.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미연은 춘자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빗조름해운에서는 대대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도연은 불법 접선과 사고 은폐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 임원진들도 연루된 정도에 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도연은 처벌을 받아들이는 한편 유가족들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이도연은 빗조름치로 유가족들 앞에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도연은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개인 재산을 털어 바다 장학금을 설립하고 어선 안전기금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해상 안전교육센터 건립에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 동생도 바다에서 잃었습니다. 그때 진실을 외면했던 제가 다시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도연의 진심 어린 사과와 다짐에 유가족들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분위기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춘자를 의심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사과하러 찾아왔습니다. 포장마차 사장 영순이가 가장 먼저 왔습니다. 춘자 할맛이 정말 죄송했어요. 할마씨가 옳았는데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영순이의 눈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춘자는 따뜻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엔 믿기 어려웠을 거예요.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그것으로 충분해요. 항구에는 작은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바다는 누구의 것도 아니다. 듣는 자의 것이다. 라는 문구가 새겨진 검은 화강암 비석이었습니다. 빗조름치로 선원들을 추모하는 동시에 바다의 진실을 끝까지 들려고 노력했던 춘자의 정신을 기리는 의미였습니다. 비석 제막식 날 춘자는 마을 아이들에게 순비소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번 길게 내뱉어 보쿠다. 내 속에 남은 겁과 슬픔이 바람으로 빠져나간다. 아이들은 춘자를 따라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뱉었습니다. 후. 작은 입들에서 나오는 숨소리가 바다 바람과 어우러졌습니다. 춘자는 아이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바다는 모든 소리를 기억해요. 여러분도 바다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언젠가는 중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박미연이 춘자에게 다가와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우리 진우는 영원히.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두운 물밑에서도 목소리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춘자는 미연의 손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아니에요. 바다가 들려준 거예요. 저는 그냥 귀 기울여 들었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춘자는 오랜만에 포장마차에 앉았습니다. 영순이가 정성스럽게 끓인 오뎅 국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한 분위기가 되돌아왔습니다. 할맛이 앞으로도 바다소리 들려주세요. 젊은 어부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놓치는 소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춘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바다가 하는 말을 계속 들어볼게요. 다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들었으면 좋겠어요. 집으로 돌아온 춘자는 오래된 카세트 라디오를 켰습니다. 채널 16에서는 평범한 어선들의 교신이 들려왔습니다. 내일 날씨 어떤가? 안전하게 들어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적인 대화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서로를 걱정하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춘자는 새 테이프를 넣고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옳았어요. 바다는 정말 거짓말을 안 해요. 라디오에서는 계속해서 바다의 소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파도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목소리까지 모든 소리가 춘자에게는 소중한 이야기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항구에는 고깃배들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배들은 바다로 나갈 것이고 춘자는 그들의 안전한 귀향을 위해 라디오를 켜두고 기다릴 것입니다. 바다는 늘 말어오다. 우리가 알아들을 때까지. 춘자의 중얼거림이 라디오 소음과 어우러져 밤바다로 스며들어갔습니다. 엔딩 내레이션이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보고는 거짓이었지만 바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숨, 누군가의 울음, 그리고 늦게 온 사과까지 모든 것이 파도 소리 속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진실은 끝내 바다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춘자의 라디오는 오늘 밤도 바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오면 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때로는 바다 한복판에서 들려온 작은 음성 하나가 거대한 거짓을 무너뜨리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기도 합니다. 76해녀 할머니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결국 모든 어둠을 걷어내고 잃어버린 생명들에게 존엄을 되찾아준 모습에서 우리는 진실을 향한 한 사람의 신념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바다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춘자 할머니의 말처럼 진실은 언제나 그것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 바다에도 진실의 목소리로 전해졌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